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국정농단 수사는 중대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라는 또 하나의 큰 고비를 앞둔 검찰, 고심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용학 이두화 전 새누리당 의원, 박수현, 김현 전 민주당 의원 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오전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서 검토에만 7시간이 걸렸는데요. 받고 있는 1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십니다. 어제 검찰에 출두하면서 29단어 8초 그리고 많이 나오셨네 라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런 사실 없습니다. 모릅니다 라고 일관되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조서 열람 시간 7시간 반을 허비하듯 국정에 전념했다고 하면은 최순실 사건이 나지 않을 겁니다. 87년 이후에 대통령 중에서 한 분도 예외 없이 이런 비극과 직면하게 됐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 시스템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조서처럼 국정에 전념했더라면 최순실 사건 나지 않을 것이다 힐난했습니다. 바른정당 주용원 원내대표 전직 대통령 예외 없는 비극에 직면했다. 시스템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의원님, 사실 이제 검찰 신문에도 약 14시간 이상이 걸린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어제 검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분의 전직 대통령 조사를 받았는데 가장 긴 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어제 그 긴 시간 동안 조사를 받는 과정을 정확히 들여다본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예상해 볼 때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내용은 13가지인데요. 그동안 검찰에 1기 특수본이 있었고 특검이 있었고 이제 2기 특수본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혐의 내용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 자료, 관련자 진술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준비를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도 이 소환 통보를 하고 나서도 일주일의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측이 모두 준비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로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어제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피의자 신문 조서는 검찰이 어떤 사건에 관해서 기소할 때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는 받아야 되니까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면 기소하기 전에 반드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아야 기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검찰에 부르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나온 김에 모든 것을 피의자 신문 조서에 기록을 해야 된다 하는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하기에는 13가지 혐의 내용에 관해서 모두 전체를 한번 스크린하는 차원에서 하나하나 물어 나갔을 겁니다. 소기의 성과를 검찰 입장에서는 봤을 거다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성과를 봤다기보다 필요한 절차는 다 매듭을 지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검찰의 질문이라는 것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혐의와 관련해서 그분의 구체적인 행위를 우선 특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거에 관해서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물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은 그렇다 아니다 하는 식으로 이제 답변을 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일단 필요한 절차는 마쳤고 박근혜 대통령도 검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그런 수사였다.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길었지만 그러나 쟁점에 관해서는 검찰이 됐든 박근혜 대통령이 됐든 쟁점에 관해서는 부인하면 부인한 대로 넘어가고 그냥 기록하는 선에서 매듭된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 수사의 완결성을 본 자리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 의원님? 예, 아침에 눈을 뜨고
뉴스를 딱 틀었는데 아직도 검찰에 계신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뭐 어떻게 되고 그런 것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국민에게는 무성의하셨고 자기 자신에게만 정성스러운 그런 정치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사실은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면서도 참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오늘 세월호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인양을 시도하는 그런 날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제가 여기서 뭐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진실은 때가 되면 드러나게 돼 있고 또 정말 죄는 때가 되면 저렇게 침몰하게 돼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검찰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예의를 하고 하면서 또 중간에 분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녹화 또 녹음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검찰이 도대체 피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저렇게 예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또 사실 불만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진실을 정확하게 세우고 법과 정의를 세우자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국민의 한 사람의 시각으로 좀 명확히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의원님 이제 법조인이시기도 한데 이제 조서 열람에만 이제 7시간이 걸렸다. 이건 좀 이례적인 일이다라는 평가가 많아요.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조서 열람을 사실 7시간 걸렸다면 한자 한자 다 뜯어보면서 아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내가 말했던 것과 다른 취지다, 내지는 잘못 기재돼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해야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예. 아마 이제 그냥 수사를 지금 검찰 이제 수사팀에서는 한웅재 부장이나 이원석 특수부장이 사실 일을 매끄럽게 처리하고 끈기가 많다는 총평을 듣는 이제 특수수사에 있어서 뭐 이렇게 평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한웅재 부장은 또 뭐 그 특검에도 파견을 나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저희 대학 동기기도 하니까 네. 저희는 이제 좀 아는데 네. 사실 이 두 사람 다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건 아니고요. 좀 전에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제 수사의 완결성을 위해서 검찰에선 기본적으로 기소를 할 의사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아둔다 이 정도기 때문에요. 지금 수사에 대한 평을 총평을 하는 거는 좀 시기상조고요. 네.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을 하죠. 그리고 뭐 앞으로 신병철이나 공소장 이런 부분이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사실 뭐 조서 검토에 7시간이 걸렸다는 건 저희도 이제 아주 이례적인. 이례적인 일이라고 알고 사실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 주목을 끄는 부분이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의 변호사이죠. 손범규 변호사가 선동이 물러가고 진실이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검찰 측에 경의를 표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 의원님. 참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김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7시간 반에 걸쳐서 조서를 확인했다고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부분 부인했다고 한 거 아닙니까? 부인 취지로. 예, 그러면 부인했다는 거는 질문이 이제 검찰의 질문이 상당히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 공여 사건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면 모른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작고를 일일이 봤다는 얘기는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라고 봐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7시간이라는 시간이 또 참 아이러니한데 지난번에 대통령 시절에 예. 삼성동을 올 때 헬기가 뜨지 않는 시간을 이용해서 7시 저녁 저녁에요? 7시 네. 넘어서 지금 사저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해가 뜬 다음에 지지자들이 그 사저에 올 수 있는 시간대가 새벽 또는 뭐 밤늦은 시간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 시간에 맞추지 않았나. 그리고 충분히 전 대통령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7시간이라는 장시간을 걸쳐서 조서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다. 거 아닌가? 결국은 예. 지금 이제 앞서 뭐 전직 대통령 4분이서 다 조사를 받았다고 하지만 파면된 대통령으로서는 유일합니다. 최초이자 최후가 되길 바라는데 지금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까 그 아침에 오전의 모습은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면서 파면된 사실에 대해서 시인하지 않고 있다,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7시간을 걸쳐 조서를 받다는 얘기는 검찰의 수사 내용을 확인한 예. 거다라고 저는 아까 질문 드린 보고 부분에 있습니다. 대해서 손범규 변호사가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에 경의를 표한다. 이런 말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검찰로서는 대단히 그 좀
불쾌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불쾌하다. 왜냐하면은 특검에서 이미 많은 사실이 드러났고 헌법재판소에서의 재판관들의 판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는 얘기는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많은 것을 편들었다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외려 이 변호인의 발언이 외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리하게 예를 들어 이전에 헌법재판관의 그 대리인으로 나섰던 두 분께서 법정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또는 법정 모독을 재판관을 모독했던 발언이 행상을 연결시켰던 거랑 마찬가지로 네. 놓고 보면 예, 저는 되게 불리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뇌물죄 혐의를 좀 벗을 수 있는 어떤 일말의 희망을 봤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위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사실 손범규 변호사도 잘 알죠. 저희랑 같은 사무실에 있다가 이제 이 탄핵 네. 심판 하신다고 이제 젊은 변호사들이 반대하니까 사무실에서 나가서 이제 변론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이제 손범규 변호사가 이 얘기를 하셨다 하더라도 검찰에서는 이제 생각이 전혀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손범규 변호사나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생각하시기에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셨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명을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물었을 때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 그게 사실이 아니고 이게 이런 사실이 있다. 이런 취지다. 그럼 그걸 다 적어주거든요. 피의자 네. 신문 조서에 다 적어주지만 그게 이제 다 적어준다 그래서 그 사실을 다 인정해주거나 그대로 그 아니다. 해명이 다 법원에서 뭐 인정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아마 검찰 수사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처음 받으시니까 이렇게 적어주고 얘기를 다 들어주는 거에 대해서 뭐 그게 흡족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기소를 안 하겠다는 취지도 전혀 아니고 그 부분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도 아닌데 예. 이제 검찰에서는 사실 이렇게 논란이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주고 충분한 해명을 들을 수는 있는데요. 이제 손범규 변호사가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거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말씀을 한 거지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구태여 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 그렇다 같습니다. 그러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분히 본인의 입장은 개진을 했다. 이런 그렇게 거로는 생각하실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손범규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한 분인데 어제 그 조사에 직접 배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언론 창구 유영호 담당을 변호사하고 했죠. 네. 정장현 변호사가 이제 입회를 했기 때문에 손범규 변호사의 얘기는 직접 조사 내용에 관한 어떤 평이라기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지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억울하다. 최순실이한테 엮여서 이렇게 파면을 당하고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지지자들에게 대통령이 조사를 잘 받고 있다. 그리고 이 현실의 법정에서는 법리적으로는 유죄일지 모르지만 우리 민심의 법정에서는 대통령은 죄가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다라고 예. 하는 그 믿고 싶은 것만을 믿는 그런 지지자용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이제 어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영상 녹화가 불발된 것이라든가 뭐 휴게실 침대 일부 좀 예우 논란이 있었는데 민주당 추미애 대표 얘기를 좀 듣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상 녹화를 사실상 알아서 생략하고 특별 휴게실까지 마련하는 등 매우 이례적인 황제 조사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구속 여부를 두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역풍이니 보수층 결집이니 이런 자의적 판단은 국민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 황제 조사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다. 따끔하게 지적을 했는데 사실 이제 검찰 나름대로는 이런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좀 세심한 한 부분도 있어요.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그 예우를 갖췄다라고 이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요. 실제로 자연인 박근혜 아니겠습니까? 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요. 그리고 파면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검찰이 과도하게 영상 촬영에 대해서 묻지 않아도 되는데 물었다는 점은 예우를 갖췄다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뭐 부정적입니다. 사실은 검찰은 지난번 그 특검 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박수를 받았는데 지금 검찰의 태도는
국민들한테 또다시 예전에 중립성을 훼손하고 네. 봐주기 수사한 것이 아니냐 또는 우병우 라인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으니 좀 매사에 신중하게 그리고 법의 형평성에 맞게끔 일을 네.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전직 대통령이긴 한데 전직이 된 지가 너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게 현직인지 국민들 입장에서 좀 헷갈리는 그런 느낌이 와요. 사실 그래서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저는 일관되게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관되게 좌우면하지 말고 하되 그래도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 최소한의 이유는 갖춰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물론 일반인과 다르게 영상 녹화의 여부를 동의 여부를 물었다는 점에서 다르게 했다는 점에서 특혜라고 한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상 녹화를 하는 것은 검찰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피의자 보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대부분 보면 사실은 검찰이 강도 높게 압박하고 이럴 경우에 이제 그 피의자가 검찰이 압박해서 만약에 그렇게 시인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했다. 네. 이렇게 하는 자료로 이제 피의자 보호 차원이고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분이 법 개정안을 내면서 피의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의무화하도록 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이것은 영상 녹화를 안 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특별히 뭐 유리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자한테 유리할 게 아닌 상황을 해줬다 그래서 그것이 뭐 특혜다. 네. 다른 사람과 다르게 했다는 것으로 특혜다. 황제 조사다. 이런 거는 좀 지나친 알겠습니다.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권리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최대 관심은 뭐니 해도 과연 이제 검찰이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에 관심이 모여지는데 박 의원님, 네. 사실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영장 청구 쪽에 조금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글쎄요, 지금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이두화 변호사님 전문가이시고 또 우리 전용학 의원님 또 대언론계 선배세 잘 아셔서 토론을 좀 하고 들어왔습니다. 네, 결론이 났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각자 저희들 나름대로도 국민의 한 사람 입장들을 보면 각자 어떤 측면으로 봐야 될까를 여러 가지 논점들이 있더라고요. 보는 시점들이. 아마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영학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져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가 오고 이렇게 국격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정확하게 법과 원칙을 지켜가는 노력, 그것이 진정으로 대통령에 대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하는 것이 국격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너진 본질을 세우는 것이 네. 국격을 세우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물론 저도 대통령이 구속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플 것이고 또 이것이 어떤 보수 결집을 일으켜서 대선 지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진보 진영이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좌고 우면을 떠나서 정말 이번에는 특별한 그런 시기이니만큼 법과 원칙을 세우는 그런 법대로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검찰이 지금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재명 있습니다.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기소는 해도 영장 청구는 안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건 어떤 맥락으로 보시는지요? 글쎄 뭐 이재명 성남시장님 요즘에 그 대선 열심히 잘 나가시다 보니까 그런 예지력까지 생기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그 대선을 뛰시는 입장에 보면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가 네. 많이 묻어 있는 고민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정말 이번에만큼은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네. 보이는 것, 그것이 그동안 아팠던 대한민국과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을 새로 만드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네, 의원님께서? 사실 이제 검찰 쪽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대선 주자들 쪽에서는 오히려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까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오고 가고 있는데 일선 검사들은 영장 청구를 좀 강하게 바라죠 지금. 불가피한 것 아니냐? 네, 이제 불가피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김수남 검찰총장이 결단을 할 겁니다. 김수남 총장이 원래는 사실 뭐 이제 이런 거를 고검
부총장급들을 모아서 의논을 해서 중지를 모아서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는 게요. 이제 총장은 임기가 있고 또 네. 임기가 있다 하더라도 다음 대통령이 들어서면 본인의 거취 문제 어떻게 될지 정치적 모르거든요. 결정을 예. 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안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제 서류를 보면서 네. 사실은 이제 구속의 필요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영장 청구의 원칙과 영장 발부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럴 경우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인간이 예측을 할 수 없으면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냥 원칙에 따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선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좀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게 이제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일각에서는 있을 이번 겁니다. 주 내에 할 수도 있다. 아니면은 또 다음 주로 넘겨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다음 주 관측이 있어요. 이상은 안 넘길 겁니다. 안 다음 주 넘길 이상 것이다. 넘기면 왜냐하면 네. 역산을 하면 4월 17일부터 이제 선거운동을 해야 되니까 15, 16일 날 등록하고요. 그럼 그 전에 어떻게든 기소를 할 거면 기소는 그 전에 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신병 문제는 다음 주까지는 방침을 다 최소 정할 다음 겁니다. 주까지는 예. 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영장을 남발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그 시민들의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존중하지만 이번 사건 자체가 13개에 해당되는 혐의가 있고요. 40명이 구속된 사건이고요. 이 40명 중에 특히 청와대에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돈을 모금했다라는 증언이 나왔고 그것 때문에 구속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라고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예우를 갖춰서 법의 기준과 잣대에 맞추지 않는다. 이거는 또 다른 뭐라고 되나요? 편법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저는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그럼 범죄의 심각성까지 검토를 하는 건데 증거인멸의 우려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 압수수색을 들어갔다고 거부했고. 했을 때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특검의 수사도 거부했기 때문에 명료하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영장을 청구해서 그것이 예.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수뇌부의 고민이 깊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검찰 관계자의 발표를 보니까 일부 준비하지 않은 질문도 어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고 또 거기서 혐의 내용을 추가할 가능성도 시사한 대목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그 SK하고 롯데 관련 뇌물죄 관련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이 정리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장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제가 추측컨대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에서는 추가 소환 계획은 없다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 부분에 관해서 결론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한 번 더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쯤 더 추가 소환한 뒤에 네. 최종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결정하지 않을까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 인신 구속 여부, 또 조기 대선 전국에 또 적지 않은 파장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경선이 이제 반환점을 돌면서 흥행에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정책 대결보다는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 책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안희정 후보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실까요? 주변에 보면 정말로 네거티브에 몰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안희정 후보의 뜻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네거티브 하는 게 문제입니다. 문재인 후보님 주변에 문재인 후보님을 돕는 분들도 네거티브를 엄청 합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오늘 새벽 페이스북에 문재인 후보 질겁하고 정 떨어지게 한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미워하는 마음속에서 그들을 닮아가는 것 아니냐라고도 강한 어조의 비판이 있었는데 박 의원님, 이례적인 감정 표출이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어떤 맥락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보고 깜짝 놀랄 정도의 페이스북 글인데 아마 후보자가 된 사람, 저희들은 이제 후보가 돼봤던 사람들이니까 후보자가 느끼는 감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것이 큰 어떤 흐름들은 아닐 것이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2007년에 다른 당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만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경선 과정을 보면 사실 그때는 그 예비 경선이 본선이었기 때문에 정말 치열했죠. 아마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바로 본선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예. 더 치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또 그때와는 또 사뭇 발전된 모습으로 정말 조용하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정도의 서로 어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충분하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고 할 수 있고 또 용인될 수 있고 예. 또 저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역동성이 더 생길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가 돼야 될 것 같고 예. 또 특히 오늘은 좀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월호가 인양되기를 온 국민과 가족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날입니다. 그런 날에 사실은 저런 네거티브 공방 이런 토론을 하기가 좀 예. 굉장히 민망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네. 궁금합니다. 배경이 뭔지 또 어떻게 전개될지. 사실 이제 전두환 장군 표창 발언 이거에 대한 해명을 요구. 한 대에 대한 거에 대한 격분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동의하시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논평을 제가 썼던 당사자인데요. 그런 내용 자체에 대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저희들 문재인 후보님이 됐든 안희정 후보가 됐든 그것에 대해 다른 생각을 누가 갖고 있으라고 생각하겠으면 그건 아니죠. 본질이 아닌데 저도 문재인 후보께 그 말씀하시는 아유 저거 꼬투리 잡히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적했던 것은 뭐냐면 그 자체가 아니라 네. 문재인 후보님 캠프에서는 가짜뉴스 리스트에 그게 올라있고 후보께서는 나와서 말씀하시니까 이게 다르다.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는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그것이 이제 그런 것들이 돼도 조용한 선거 뭐 쉽게 얘기하면 언론에서 기사거리 하나가 딱 던져지면 세게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안희정 후보가 저한테 했던 말씀은 뭐 그런 거 해프닝 갖고 그런 걸 논평을 하나 하고 질책도 하셨습니다. 그것이 네. 후보들의 마음이고 또 안희정 후보가 MBC 토론 나가기 전에 이것은 애국심에서의 발로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예. 근데 나갔는데 또 문재인 후보께서 저렇게 정색을 하고 말씀하시니까 또 섭섭한 생각도 후배로서 들었을 것입니다. 예. 아마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네. 것이다. 네. 김 의원님, 사실 이제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사실 네거티브에 대해서 어제 방송 토론에서 작심을 하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좀 더 커진 측면도 있는데 어떤 의미, 어떤 맥락으로 보시나요? 오늘 그 이제 안희정 후보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 질문하는 기자한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해야 할 세력은 적폐 세력이고 부패 특권 구조다. 그래서 더 이상 네거티브만큼은 하지 말자. 네. 후보뿐만 아니라 후보 주변에 있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안희정 후보께서 저 표현을 썼다고 해서 사실은 믿기지가 않는데 조금 이제 오죽하면 여북하겠냐라는 말처럼 지금 이제 앞서 박수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이제 저희 당 자체의 경선이 네. 본선과도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치열할 수 있고요. 또 검증의 강도가 높다.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후보 캠프에 있는 분들이 조금 이제 예민해질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문 후보님이나 안 후보께서 양 후보가 이제는 그만하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주변에서 그러니까 사소한 것까지 이렇게 거론하면서 논란을 삼는 것은 적절치 중단하는 않다.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근데, 예. 불편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상황이 평상시의 대선이라면 뭐 날카로운 공방 오고 가는 거 괜찮겠지만 예. 촛불이라는 커다란 대한민국의 이 변혁 과정에서 생긴 일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국민의힘으로 파면됐기 때문에 예. 정말 심각하고 긴장하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두 상황에 임해야 된다. 그런 태도로 임해야 된다. 사실 근데 일각에서는요. 문 후보 캠프 측에서 대연정, 선의 발언을 가지고 너무 지속적으로 안희정 후보를 공격을 하다 보니 안희정 후보가 이런 반격에 나선 것,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라는 시선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시선에 대해서도 저는 네. 제가 만약에 이제 안희정 후보의 캠프에 몸을 담았다면 저도 반응이 굉장히 격앙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안희정 후보의 마음속에는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분노가 있지요. 그러나 이제 표현할 때 이제 그 현장에서의 단어와 그것이 글로 썼을 때는 네.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예민한데 저희는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님 후보 시절에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현장에서 경험을 했고 그다음에 특히 노무현 대통령 모실 때도 마찬가지로 대통령님의 진위와 상관없이 깍두기처럼 예. 딱 썰어가지고 앞뒤 거두절미해가지고 보도가 되면
그것이 전달될 때 굉장히 이제 불편하게 전달이 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안희정 후보의 마음까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이번에 이제 부산 대통령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의 부산 대통령 뭐 발언들 여러 가지 좀 얽혀 있는 부분인데 전 의원님은 야당 다른 뭐 타당 상황이긴 하지만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타당 상황에 관해서 뭐 말씀드리기가 좀 적절치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나 안희정 후보나 친노 세력의 핵심이었습니다. 뿌리가 같습니다. 그리고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과열됐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2007년에 이명박 박근혜 경선할 때 보면 그때는 BBK 사건이라든지 최태민 이런 사건을 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 서로 그 논쟁을 하고 싸우는 게 뭐 일과성 내지는 이벤트성 가지고 싸우는 건데 네. 민주당 경선이 좀 지나치게 밋밋하게 가는 것 그래서 네. 관심을 끌지 못할 것 같아서 예. 조금 이렇게 싸우는 척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좀 큰 거 놓고 네, 네. 비전이나 좀 정책을 놓고 좀 해결해야 된다. 뭐 작은 뭐 사진 놓고 네. 한다든지 뭐 그래서 그렇게 뭐 싸움 붙이지 마십시오. 전영학 의원님 저 다른 당 이야기이긴 하지만 부러우신 것 같습니다. 뭐 부럽기도 시스템이 좀 합니다. 잘 네, 저 저 싸움은 붙이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지금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럽죠. 왜냐하면 저는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로는 아직 회의적이지만 민주당 내지는 정권 교체 대세로는 확실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고 그리고 지금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숫자를 정확히 여쭤봤더니 이제 그 선거인단도 213만, 214만을 거의 육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일반인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해서 관심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하나 걱정되는 건 저희 이제 2007년 경험을 해보면 사실 당내 경선의 골이 더 깊거든요. 당내 경선을 하고 나면 이게 너무 감정 싸움을 하거나 네거티브로 가고 나면 사실 바로 본선인데 예. 본선에서 또 이제 화합 선대위를 만들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는 분들이 생겨요. 이제 예. 이게 골이 너무 깊으면.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른 정당에서 또 후보가 나와서 선의 경쟁을 벌여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네거티브를 하는 건 국민들한테도 이제 손해가 되는 게 아닌가 당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제 눈앞에 보이는 적보다 등 뒤에 있는 적과 싸우는 아니 게 골이 안 깊습니다. 저희는 괜찮습니다. 네. 있다고 말한 적은 아무도 가깝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등 뒤에 적도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민주당 경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경선 현장 투표소 투표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214만 명의 투표소 가운데 10여만 명 정도가 참여한다고 하는데 27일 호남권 경선이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추미애 대표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마감된 더불어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214만 3,330명에 달했습니다. 333으로 끝나는 것 보니까 세 번째 집권을 해야 된다 하는 암시 같습니다. 서로 경계를 넘는 상호 비방은 우리 서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미애 대표 333 결과가 좋을 것이다라는 예측까지 해주셨는데 박 의원님 이제 오는 27일 날 27만 명에 해당하는 이제 호남권 투표 결과가 이번 경선의 최대 승부처다 이런 분석이 사실 지배적인데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전망을 하기 전에 저희가 소속을 분명히 밝히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안희정 후보 소속이고 우리 김현 의원님은 문재인 후보님 수준이 소속이어서 높아서 다 아실 겁니다 아마. 예,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저는 그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선거인단의 규모, 그다음에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크고 빨랐죠. 그만큼 국민의 일반적인 자발적이고 능동적 참여 비율이 높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안희정 후보가 이것에 유리하다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동안에 당심에서 좀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안희정 후보가 그렇다면 이 당심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지적, 이것은 오히려 극복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뭐 그것 때문에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지적되었던 불리함은 없어진 것이다. 해볼 만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민심을 상대로 투표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김현님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과반 가능할까요? 골이 깊어질까 봐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요. 일단은
민심과 당심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여론조사가 최근에 그 총선 때 좀 틀려서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신뢰도. 굉장히 신뢰도를 높이기 네. 위해서 그 근접치가 있고요. 그리고 쭉 그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뭐 기관마다 다르긴 하지만 흐름이 쭉 있는데 결국은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50%를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새 후보의 지지율이 60%대를 그 거의 한 3달, 4달 가까이 쭉 유지가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그러니까 적극적인 투표층과 지지층을 보면 50%대가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보고 특히 오늘의 투표는 권리당원이 이제 현장 투표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 본인이 온라인 등록할 때 현장에서 투표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선택하신 분들이 이제 예. 투표장에 오시는 거기 때문에 투표율이 비교적 좀 높을 거다 고 보고요. 오후 2시까지 특히 호남에서 현장 투표율이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난다고 예. 보고 지금 호남에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어쨌든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반영된 결과치가 나올 거다라고. 민심과 당심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네. 크게 다르지 않을 그렇게 것이다. 보고 아니 저도 예. 당연히 김 의원님 말씀대로 네. 그렇게 하는 걸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를 놓고 보면 첫날 27일 날 이제 호남에서 투표를 하는데 호남에서 저희가 아주 유의미한 결과를 네. 얻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안희정 후보의 어쨌든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충청이 충청권. 바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따라 붙으면 영남과 수도권에 한번 붙어볼 만한 여력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네. 희망은 가져볼 수 있죠. 네, 희망을 의미 있는 선전을 할 수 허락받는 있다. 겁니까? 네. 의미 있는 선전할 수 있다. 이런 기대와 그렇습니다. 또 예. 전략을 갖고 있는데 이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사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여기베라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래서 알 수가 없고 또 이제 반대당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지금 이제 뒤따라가는 후보를 응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안희정 지사가 좀 젊은 정치인으로 지금 정치 교체를 해보겠다, 뭐 시대 교체를 해보겠다 이런 부분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뒤집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호남의 유권자들 내지 민주당의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을 생각해 보면요. 미국에서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랑 비슷하겠죠.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1952년 이후로 봤을 때 1등을 놓친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는 2번밖에 없죠. 그 정도로 뉴햄프셔 사람들은 청교도가 처음 온 것처럼 그 정신이 가장 잘 보존돼 있어서 자신들이 선택한다 이런 것처럼 아마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호남 유권자들은 네. 뉴햄프셔 같은 생각을 하겠죠. 본인들이 이제 대통령을 선택한다, 후보를 선택한다 이런 생각을 할 거니까 뒤집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거라고 현실 정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관전을 하는 입장이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정권 교체에 대한 요구가 크다. 네, 그래서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뒤집어질 싶습니다. 가능성이 없다는 네, 말씀 네. 아니시죠? 네, 아니죠.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가 이렇게 추이를 보면 네. 문재인 후보가 뭐 유리할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은데 다만 더불어민주당 물론 지금 호남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당에 가 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경선 또 본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일 중요한 곳은 광주입니다. 예. 네, 호남이고요. 또 우리 반대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의 입장에서는 대구의 민심이 이제 중요한 건데요. 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최근 이제 이렇게 드러난 그 쟁점을 보면 이 문재인 후보의 그 사진 문제라든지 오거돈 후보의 부산 정권 발언 이런 부분은 예. 어쩌면 호남 민심에 그 이제 작지만 그 본심을 건드릴 수 있는 뇌관이 될 수 민감한,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부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야지 이후에 정권 교체 이후에 안정적인 정국을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특히 그 부산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111만 표로 졌습니다. 저희가 부울경에서 지난 2012년도에요. 근데 이제 호남에서 91%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패배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적어도 대통령 선거에서요. 예, 대선에서 부산 출신인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좀 이겨서 호남 분들한테 미안함을 좀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이었지 부산 지역의 대통령이다라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호남에서 부산에서 지지받는 후보여야지만 이게 이제 전국적인 고른 이제 그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 이두환 의원님 얘기했던
문재인 대세론도 뭐 일면 있지만 정권 교체 대세론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 대목을 주목한다면 네. 지금 말씀하는 그런 호남 분들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가 여론상으로 지지하는 이유가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해서 적폐 청산을 하자는 취지로 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저 부산 발언 저거에 대해서도 어제 제가 어떤 다른 방송에 나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 선대위 출정식이고 지역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현장 분위기를 보면 저런 네. 발언할 수 있지. 저것이 본질이 아니다. 그래서 저것을 마치 지역 감정을 조장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제가 또 나가서 해명을 또 제가 했습니다. 골이 안 깊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지금 이제 후보들 대선이 멀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발언 하나하나가 사실은 예민하고 또 받아들이는데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켜보고요. 저희는 사실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이제 과연 보수 대연합 오늘 보니까 홍준표 경남지사와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이 만나서 연대를 논의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 대연합 분위기가 좀 형성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거든요. 가능할까요? 그 부분은 대통령 선거 투표 직전까지 네. 지속적으로 논의가 될 겁니다. 뭐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여론조사상 정당의 지지율이나 후보 지지율 면에서 그나마 그렇게 통합을 논의하고 뭐 해서 단일 후보를 만들지 않는다면 네. 사실 선거에 의미 있는 득표를 하고 어떤 선거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의 감정적 앙금이 있고 다소 지향이 좀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만 네. 이렇게 하나하나 좀 주춧돌을 놔가면서 디딤돌을 놔가면서 결국 투표 직전에라도 단일 후보를 예. 만들어내는 노력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이건 우리 보수 지지자들의 예. 준엄한 명령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3지대론 김종인 전 대표가 추진하는 3지대론과 좀 맞물려서 좀 힘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이게 각 당이 후보를 좀 선출하고 나야지 이게 가능한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주인이 좀 뚜렷해져야 이제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그러고 나면 또 4월 초가 되니까 4월 중순이 되니까 너무 선거가 시간이, 임박한 부분도 있고요 네. 해서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진영에서는 이 부분을 바라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힘을 그러니까 비문 연대 같이 이렇게 1대1 구도가 좀 돼봐야 그래도 의미 있는 득표율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선거가 해볼 만하다. 뭐 네. 사실 이길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하지만 사실 사공이 많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현실적인 여권에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보수 진영의 유권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기대를 할 겁니다. 한 가지만 짧게 정리하고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 이제 세월호가 이제 오늘부터 본인 양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짧게 좀 어떻게 정리가 되고 또 대선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 국민들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 좀 짧게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세월호가 이제 2014년 4월 16일 날 이제 벌어졌고 네. 지금 이제 3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시험 인양을 하고 있는데 오후 3시까지도 아직 결과가 그러니까 긍정적 결과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방송국 오기 전에 네. 지금 미 수습자 가족 한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떠냐 그랬더니 아직까지 시험 인양에 대한 성공 여부가 포착이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네.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미수습자 가족의 마음으로 좀 함께해 줬으면 좋겠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다음에 그 처음에 가졌던 마음으로 저희들 네.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라고 부탁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세월호 인양이 이제 시작이 돼서 좀 빠른 시일 내에 기술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인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9분 그 미수습자 이 부분도 빨리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 사태도 보면 길게 보면 세월호 사태에서 출발을 하고 그다음에 총선에 패배하고 그다음에 정유라의 2대 특혜 입학이 사실은 이어져 온 결과거든요. 네. 이 국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런 사태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가 정리돼 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세월호 참사 3주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인양이 우리 사회의 반목과 갈등을 치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내부 말씀 오늘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전용학 이두화 전 새누리당 의원, 박수현, 김현 전 민주당 의원 네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